이제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한국의 우수함을 알게 되고 나는 한국인이어라를 자연스럽게 외치게 되는 방송. 국뽕반점 시즌2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유현이고요. 송 작가님, 이성환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저는 아까 이성환 본부장님을 미리 만났는데, 네. 잘 드시고 계시나 봐요, 요즘에. 얼굴이 왜요?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윤기가 야. 잘잘 오늘 흐르시는 것 같은데. 원래 연예인들이 처음에 데뷔했을 땐 좀 촌스러워도 네. 조명바를 좀 받다 보면 네, 사람이 점점 더 네. 뭐 좀 발전을 하게 되죠. 네. 네. 제대로 된 어떤 연예인의 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송 작가님 잘생겼다라고 꼭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수하는 거니? 네. 네. 네, 그나저나 이성환 본부장님 뭐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먹는 거를 막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면은 별로 배고픔을 못 느끼시는 편. 예, 잘 참는 편이죠.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배고픈 거를 많이 참는 어떻게 편이에요. 참아요? 예전에 했던 네. 직업 때문에 그런지 다이어트라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아무래도 먹는 거를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잘 참죠. 다이어트도 많이 했었고 예전에는 거의 아침, 점심, 저녁을 항상 식이 조절을 해서 근 한 15년 이상 정도 몸 관리를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실례지만 좀- 어떤 직업을? 예전에 그 전직 그 프로 모델 출신이어서 해외에서도 진짜요? 예, 저 해외에서도 등산객의 저 기럭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우리랑 별천지 사람인 거지. 그래서 제가 국본반점 중간중간에 막 해외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도 아마 그거에 네. 해당이 돼요. 제가 실제로 해외에서 생활을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네. 예, 해외에서도 모델 활동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동구권에서 많이 통하던 예. 네, 체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체크 스타일. 마델이 여기에 있었다니. 정말. 너무 발음을 굴리시는 거 아니신가요? 마델. 나도 마들역 살았어. 마델력 사셨다고요? 네. 나도 마들역 살았어요. 네. 마델력 사시는 우리 송 작가님은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뭐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먹기도 많이 먹고요. 버리기도 많이 버리죠. 버리기도 많이 네, 버리시나요? 왜냐면 그 다 먹을 양보다 훨씬 많이 시켜가지고 아. 한 반은 남기는 스타일로 먹는 그 다 못 네, 먹더라도 다못 나는 먹더라도, 종류별로 예, 다 먹어보겠다. 푸짐하게 차리는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오. 어르신들한테 혼 많이 나고 그랬는데 안 고쳐지더라고 그게 평생. 저도 그래요. 저도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매번 진짜 365일 다이어트를 한다고는 하지만 참 힘든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욕구를 또 충족시켜주는. 사실상 뭐 의식주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3대 요소가 있습니다만 네. 의와 주는 사실은 이제 빌릴 수 있는 거지만 네. 식만큼은 없으면 죽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임대가 안 돼요. 개인한테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먹는 식량, 식품에 관련된 사업은 인류 최초의 사업이자 인류 마지막까지 존재할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식품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주제가 바로 식품 산업입니다. 그런데 송 작가님, 식품 산업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네.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안에 좀 분류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 안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 이제 식량 사업의 범위를 보면 지금은 이제 글로벌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원곡 시장. 원곡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각종 농산물부터 시작해갖고 뭐 원당, 뭐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한 식자재 원료를 하니까 원곡 자체를 만드는 시장이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농업 기술 및 종자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농사를 짓는데 필요로 하는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농기구라든지 농약 뭐 이런 거에 따라올 수 있는 농업 기술 및 이 장비 그리고 종자 시장들이 두 번째로 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냥 신선식품이나 가공식품 같은 식품류들을 직접 유통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다지 앞에 있는 사업들에 비해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지금은 그 식량 주권, 뭐 식량 안보라고 하는 얘기가 대두될 만큼 각 국가별로도 그렇고 뭐 선진국, 후진국이나
뭐 어느 나라에서 지구촌 전체에서 이 식량에 대한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어떤 그 국가의 의무로 이어져 있는 상황이라 필수 불가결한 시장이에요. 근데 2019년도, 20년도 요 기간 동안에 곡물 생산량은 한 2,700만 톤 정도 됩니다. 2,700만 톤. 네, 2,700 아니죠. 270억 2천만 톤이겠네요. 270억 톤 정도 되는 거예요. 그 270억. 인류 지금 인류가 한 7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거의 그 인류 전체의 숫자가 3톤 정도가 1인당 3톤 정도의 곡물을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져놓고 본다고 치면 이거 모자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실제 소요되는 물량은 269억 톤으로 거의 몇 천만 톤 안 남을 정도로 100% 다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잉여가 사실 거의 없어요. 지구상에.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이 먹는 건가요? 아니, 먹는 거는 얼마 안 되는데 네네. 사료라든지 무슨 뭐 연료라든지 네네. 의외로 이제 우리가 곡물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공업 제품들이 더 많거든요. 가장 많은 건 사료이긴 한데 네. 그건 전체 곡물 생산 30% 정도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원료라든지 화장품 같은 뭐 공업 재료들 이런 걸로 소비되는 게 많아가지고 먹는 것도 모자란 거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먹겠다고 가공하는 바람에 정말 간당간당한 정도의 곡물 잉여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인구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네. 2050년도가 뭐 8, 90억까지 간다고 봐지는데 우리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경작지가 그만큼 넓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구의 전체 면적이 한 1억 5천만 평방킬로미터 된대요. 네. 1억 5천만 평방킬로미터.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구에 그만큼 있다고 쳐. 네네. 근데 이 중에 농경지로 쓸 수 있는 땅은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 중에 이만큼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로 따져놓고 보면 네. 지구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실제 1%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 전체에. 근데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죠? 아시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인구 문제가 앞으로 식량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인류가 경작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전체 농토 중에 80% 이상을 이미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농업 문제에 대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필수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이 곡물 부족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나 뭐 세계 국가들이.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이상기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2019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곡물의 부족 현상 또는 지역적인 곡물의 독점 현상, 유통이 잘 안 되는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여기에 대한 공포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21 올해 들어와서 상반기 이후에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의 경작 양도 코로나 때문에 줄고 있지만 네. 올 연말에 걷어들이를 작물이 당연히 부족한 상황도 예상되고 있지만 네. 그 작물들을 예전에 비해서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는 서프라이 체인이 끊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곡물 기업들, 이른바 거대 곡물을 유통하는 기업들이나 그 곡물을 이용해서 식품을 생산하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나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네. 올 연말부터 식량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걸 예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기 전쟁이 아니라 식량 그렇죠. 전쟁. 식량 전쟁. 근데 무기적인 전쟁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정치적으로 이게 되는데요. 식량의 부족함이 생겨갖고 전쟁이 일어나면 오로와 낫승입니다. 완전히 수탈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식량 자원을 뺏으려고 들 거고요. 식량을 생산하고 쥐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한 상황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식량 관련된 산업 부분은
국제 외교 시장이라든지 앞으로 인류의 정치라든지 그리고 급변하게 될 어떤 그 식량 시장의 변화에 대한 충격을 미리 좀 예상하면서 들으셔야 여러 가지로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정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렸군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만약에 식량 전쟁이 정말 올 연말부터 시작이 된다면 이건 엄청난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견을 한 방송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하든 안 하든 한 번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국제 곡물 시장의 현재 현황이 어떤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국제 현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몇 나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기 나라에서 생산해서 자기 나라 자급자족하기도 벅찹니다. 그게 자급률 이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자급을 하고 쌀 같은 경우에는 한 교역량이 전체 생산량의 7, 8% 정도예요. 92%는 그 나라에서 그냥 소비하는 거야. 잉여가 별로 없다는 거죠. 네네. 옥수수 같은 경우가 좀 커서 20%, 대두가 한 25%,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농산물 시장 안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많이 만들고 싶다 그래서 갑자기 작년에 100개 만들다가 200개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산량의 변화라든지 뭐 기후에 의한 변화에 의해서 가격이 너무 널뛰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거대 자본들 그리고 거대 곡물 기업들이 이 시장 유통을 거의 다 90% 이상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독점 때문에 이른바 우리가 흔히 유통 구조에서 말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유통자 간의 경제적인 괴리가 엄청 크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유통하는 놈만 돈을 벌고요. 그렇죠. 생산자와 소비자는 언제나 봉을 쓰게 돼 있는 이런 불리한 유통 구조가 실제적으로 지구촌 안에서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짚어주신 것 같은데 곡물 수요에 대한 가격이 비탄력적인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다 더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그리고 몇 개의 대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국제시장에서 좀 수출량이 많은 편이잖아요. 곡물과 그렇죠. 관련해서. 자, 그렇다면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또 무엇인지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짚어주실까요? 우리나라만 대기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만 대기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곡물 시장과 산업들은 거의 전 세계 소수 대기업들이 거의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곡물 4대 메이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 ABCD라고 해요. 다들 뭐 영어 철자를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미국의 대표적인 아처 데니어스 미들랜드의 그 A자를 떠서 A 그리고 브라질의 분계를 따서 B 그리고 미국의 카길이라는 또 회사를 따서 C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드레푸시라는 또 이름을 따서 D를 써가지고 ABCD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나요? 신기하네요. 이름을 그렇게 조합을 했는데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길과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카길이 1등? 카길이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156년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곡물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밖에 곡물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거의 반독점 형태로 지금 생산하고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뭐 종자, 식물성 오일, 가축사료, 농장용 비료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드시는 뭐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롯데리아에 들어가는 그런 패티들 또한 다 이 카길에서 만든다라고 아마 모르셨을 텐데 카길에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길이 얼마나 참 독특한 회사냐면 자기네들의 독점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B2B, 철저하게 B2B로 생산을 해요.
예, B2B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네 그룹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독점하고 있지 않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상장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머머머. 와. 예,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회사이기도 하고 네. 이 카기를 따라서 다른 뭐 미들랜드나 분계 그리고 루이 드레프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형태를 띠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 곡물 고용량의 거의 80% 이상 그리고 저장 시설 또한 75%를 거의 반 독점하고 있고 이 ABCD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곡물을 운송을 하려면 이제 항만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거에 또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독점적으로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에 뭐 특히 콩, 옥수수, 밀 같은 경우는 곡물 고용량의 시장 점유율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사실상의 가격부터 시작해서 유통 과정, 그렇죠. 그에 관련된 거래 조건 전부를 얘네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기업이야. 그래서 타치도 안 돼. 그래서 사실상 칼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최고의 후원 기업이다라고 예. 하는 사위, 트럼프 사위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 이사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식량 기구가 사실은 칼길 거고, 예. 네, 그래서 칼길하고 트럼프 사이하고 북한하고 모종의 딜을 하고 있다. 다양한 루머들이 있죠. 그런 음모론이 존재합니다. 예.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기업들이 생산부터 뭐 저장, 수송, 뭐 수출입, 가공, 판매, 심지어는 이거 보관하고 이거를 이제 펐다 내렸다 하는 하역까지도 이걸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이런데 공급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땅만 넓은 저개발 국가들이에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하청을 받아가지고 이 국가들은 네. 이 ABCD 하청을 받아서 원하는 대로 그냥 가격을 결정해서 그대로 1년 전에 그 가격대로 농사를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팔 거를 미리 다 정해놨죠. 아까 B2B로. 그래서, 야, 맥도날드, 니네 들어가는 밀 있잖아. 네. 우리 것만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제 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브라질산 밀을 사다가 그걸로 맥도날드 빵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라면, 콩 뭐 이런 것들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공급을 해줘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그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알 수가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 1,500만 톤 정도의 곡물을 수입하는데 네. 이러한 수입이 이 4대 메이저 회사를 통해서 다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회사가 준 거를 다시 이제 민간이 나눠 가지는 형태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네. 얘네들하고 친선 관계가 좋으면 물건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조금 삐딱선을 탄다. 그럼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고 공급선을 돌려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제재는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나 국민의 생존 안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이 얘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네. 얘네들은 그렇죠. 한국이 나한테서 밀을 싸게 사서 먹으려고 하면 한국 안에 있는 밀밭을 싹 밀어줘야겠는데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네. 그래서 니들이 생산을 안 하면 우리가 이 가격에 공급을 해주겠어라고 해서 우리 밀밭을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네. 우리는 아무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 근데 지금 싸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의존하고 있는 여기밖에 없어요. 칼길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 주권을 사실상 지금 뺏기고 있는 상태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또 대두유 쪽으로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엔 그래서 거기에다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 4대 기업 필요 없다. 우리도 독자기를 가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그 막 도전장을 냈다는 막 기사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코프코라는 그런 기업에서 시노그레인을 인수해가지고 시노그레인에서 하고 있던 그 대두유 압착이나 이런 무역 사업들을 우리 코프코가 다 가져오겠다.
해서 중국에서 멋지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네. 그건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면적도 작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그렇죠. 농업을 왜냐면 하고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낸다. 필요하고 네. 생산한 부분에 그게 1,500만 모든 걸 합쳐갖고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처럼 진짜 세계 콩을 뭐 50% 이상 우리가 소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네. 이런 회사를 차리지. 근데 후발 업체 조그마한 슈퍼 갖고는 이마트하고 창고 경쟁 세일을 할 그렇죠. 수가 없는 네. 거야.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거야. 일단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작할 면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 면적을 갖고 있어서 경작을 하려고 하더라도 쌀같이 자급화를 하고 있으면 팔든지 말든지 그리고 우리 배짱을 부릴 수 쌀에 대해서만 부릴 수가 있는데 밀 같은 경우는 안 팔아 이렇게 돼버리면 뭐 당장 밀을 못 먹어서 죽지는 않겠지만 빵이나 어떤 중요해요. 밀가 중요하죠. 밀가루, 국수 이런 빵순이들한테는 거를 네. 만드는 네. 이 식품 가공업체 어떤 그 운영 체인 내지는 한국인들의 밥상 안에서 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여기에 대한 모든 공급 라인이 무너져 버리면서 자칫 국가 경제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너무나도 서글픈 현실이긴 합니다만 이 카길과 아이들, 이 일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빵 셔틀을 하든 뭘 하든 무언가를 좀 해서 유리한 관계를 좀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어떤가요? 친선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나요? 굴욕적이게 모든 거를 다 내줬죠. 쌀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그 4대 곡물 메이저들한테 의지하고 있는 게 밀이 75%, 대두는 99%, 100%죠. 이런. 옥수수가 94%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 결정이나 인도 조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들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우리는 국제 곡물 거래 과정 중에 네. 몇 가지 약점을 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본 부장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이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네. 농사를 지으신다고요? 저희 부모님 짓고 있죠. 제가 짓는 건 아니고. 네. 제가 말을 수 있어요. 제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인삼농자죠. 예, 인삼농사. 오랫동안 짓고 계셔서 그러시구나. 예, 저도 이제 매주 가서 이제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엄청난 지출 이런 거?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가장 큰 약점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 다 현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곡물 수입은 대부분 현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가격이 오르면 완충 장치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현찰 받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6개월 후에 이만큼을 살게요. 이 가격으로 예약해갖고 끝내요. 라고 원유처럼 할 수 있다고 치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미리 선금을 줘놨으니까 그 국제이식 요가에 관계없이 그 계약을 끌고 올 수 있는데 우린 이 계약에 대한 권리를 하나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시장은 선물 가격으로 이제 정해진 가격에 따라서 수입을 해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현물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그렇죠. 당시 그 가격대로 시세가 오르면 오른 대로 돈을 줘야 되고 내려도 싸게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우리나라 수입 곡물을 주로 많이 공급하는 회사는 그럼 미국과 또 다른 나라 한 나라가 또 있을 것 같은 이런 불길한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어디 가면 안 빠지는. 그 나라가 이제 일본이죠. 아, 왜냐하면 일본이 워낙 자본력이 크고 이제 아시아 곡물 시장 안에서 이 모든 걸 커버하고 있다 보니까 네. 밀과 대두 같은 경우에는 칼길이 주긴 하는데 미쓰비시가 받아갖고 이름은 빠지질 않아. 미쓰비시가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넘기는 형태를 또 취하고 있어요. 중간 유통인 거죠. 그럼 왜냐면 일본이 많이 샀으니까. 지네들이 우리는 1,500톤밖에 못 사는데 지네 한 5,000톤 산 거야. 그 중에 남는 거 우리한테 다시 팔겠다 그래갖고 우리 것까지 쟤네들이 한꺼번에 턴키로 받아서 우리한테 재판매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중간에서 많이 챙겨 먹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아, 물론 이제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사버리면 에이 싫어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묘하게 조절을 합니다만 어찌 됐거나 일본의 중간 마진을 더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 교육상의 문제가 이게 정말 큰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자금률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금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딜이란 게 되질 않습니다. 지금처럼 막 99%, 95%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 가격 좀 깎아줘봐. 그럼 아니 실은 굶든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최소한 4, 50% 이상의 자금률을 좀 쥐고 있어야 이걸로 해가지고 아니 뭐 싫으면 그런데 네 거 안 먹어 더러워서 안 먹어 하면서 40% 정도는 내수해서 커버할 수 있어야 이게 되는데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단가가 너무 차이 나거든. 국내에서 이거를 직접 지었을 때, 생기는, 이게 국산 밀의 가격하고 수입산 밀의 가격, 국산 콩의 가격, 수입산 콩의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고 그 갭을 소비자가 감당을 못 해주기 때문에 또는 정부가 끼어들어갖고 이걸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립화의 진행이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미쓰비시 상사처럼 우리나라도 곡물을 전담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어떤 이런 메이저 유통사가 생겨서 그쪽하고 일부분이라마 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곡물 전용 펀딩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생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칼길이나 미쓰비시나 아니면 브라질 번가 같은 데서 그것들을 이제 현물로 사가지고 조달해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민감한 거죠. 원자재 가격 변동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준비를 좀 해야 될 건데. 네. 근데 곡물 조달 시스템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 정말 엄청난 대기업이어야 하고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국가에서 조금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국가 기업 같은 그런 성격을 띠는 좀 기업이 나타나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좀 기대해볼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서. 사실 기업한테 그쵸? 이거를 네. 맡기기에는 이게 너무 크죠. 이윤이라든지 위험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5대 제품, 5대 백색 제품, 이게 쌀, 밀, 그다음에 우유, 계란, 또 하나 뭐지? 아무튼 이 5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국가가 물가와 수입 공급에 대한 권리를 전담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해외에서 가격이 100원이라도 국민들한테 10원에 주고 네. 또 어떠한 손실을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거 국가가 보존해 주면서 중국 국민들의 식량 안보를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이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정부가 최소 수십조 원의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네.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농협이 일부 물가 안정 기금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시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등쳐먹고 있죠. 왜요? 그러니까는 쌀 때는 이 수매해갖고 그냥 네. 걷어들여서 가격을 올리고 비쌀 때는 비싼 대로 이 수입산을 수입해갖고 비싼 가격에 팔아갖고 농협의 이익을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피해는 농민이 그대로. 그렇죠. 농민과 너무 소비자가 많이, 그대로 가는 거고 봐왔기 때문에. 배추가 현재에서 100원이든 10,000원이든 네. 소비자는 항상 5,000원에 사게 되는 구조를 그렇죠. 만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독립을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다 보니까 이런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정말 상당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곡물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아니죠. 국내에서 조달 시스템 자체를 마련하는 거는 비용에 대한 손실만 클 뿐이지 네. 임시 방편밖에 안 돼요. 그건 결국 내가 사와서 시장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와가지고 가격의 갭을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는 방법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립화를 어떻게든 해야 돼요. 자립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식량 안보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2030년도까지 네. 밀은 최소 10%, 콩은 45%까지 자급률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하자면 선언을 하셨는데 과연 이제 우리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이어받을
차기 대통령이 네. 이대로 식량 자급화를 위한 계획과 예산들을 투자해 준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자 간악한 국민의 집 무리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미쓰비시랑 손잡고 오히려 국내에 있는 소비자나 기업들을 우려하면서 돈을 더 해먹으려고 나설 가능성이 더 높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선거를 잘해야 되고 우리 정권을 잘 지켜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제 출퇴근을 하지만 이전에서 이제 당산으로 출퇴근을 하지만 출퇴근하면서 제가 이렇게 경인고속도로 오다 보면 아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출퇴근하시는 분들 왼쪽에 보면은 중간에 그 상행과 하행이 있으면 중간에 밀이 심어져 있기는 합니다. 예, 밀이 아주 조금씩 심어져 있긴 해요. 사실 그렇게 보는 게 아마 다지 않을까. 서울에 사시는 너무 분들, 적은데요? 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밀 자급률이 0.7%밖에 불과해요. 그럼 나머지는 다 그냥 수입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빵, 뭐 라면, 과자 이런 것들 다 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 가격이 올라가면 뭐 빵 가격이나 식품 가격이 같이 또 올라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쌀 소비를 늘리자. 그렇죠. 쌀을 많이 먹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네. 반대로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칼길이 화내요.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쌀라면을 만들어갖고 데이트를 쪄서 라면이 전체 쌀로 바뀐다 그러면 네. 칼길이 화내. 아. 그리고 밀가루 값이 오르겠죠. 네. 그리고 대도랑 옥수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정말 많이 사용이 될까라고 하겠지만 사실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다 사료로 사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도랑 옥수수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또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식용유를 많이 뽑고 막 모든 음식을 기름으로 조지는 이유가 그렇죠. 사료를 위해서 들어오는 대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기름은 싸지고 이 콩을 사료로 활용해서 육류를 만들기 위한 쪽에 투자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연쇄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산 콩과 밀에 대한 자립도를 반드시 높여야 한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몇 년 동안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더라도 그 비용 투자와 관계없이 자립화를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당장 올해 연말부터 국제적인 원자료 가격 상승에 대한 여파를 우리가 다 두들겨 맞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면 또 카길이 화내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조용히 몰래. 조용히 해서는 안 되고요. 네. 멱살을 잡고 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쥐고 쌀 갖고 밀 갖고 우리한테 장난치지 마. 그럼 우리도 이거 갖고 니들하고 복수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위정자의 배짱이 필요한 거야, 이 부분은. 네. 그래서 미국의 행정부가 나서가지고 한국 쪽에 수출하는 밀가루 갖고는 가격 장난치지 마. 그러면 한국에서 반도체 갖고 우리 억압하고 들어온대잖아. 라고 나서서 중재를 해줄 수 있을 만큼의 딜이 돼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는 할 수 있는데. 쿠스녀는 그거 잘하던 애인데. 네. 글쎄요, 근데 이번 정부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게 안 취한다. 이제 송작가 TV 몰 안에 입점을 해서 영한네이처에 접속하지 않으셔도 송작가 TV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 이제 영한네이처 제품 전체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마카 산삼을 비롯해서 술깨 이외의 나머지 제품들은 10,000원 추가 할인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 가격은 송작가 TV 몰에서만. 그렇죠. 송작가 TV 어허. 몰에서만 할 수 있는 가격대로 해서 네.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많이 찾아주시고요. 필요하신 거 주문 주시면 저희가 AS도 직접 저희 그 채널을 통해서 정보해드리고 있으니까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값만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술에 질 일은 없습니다. 답사봐. 답사 보시고 효능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럼 송 작가한테 항의를 하세요. 아무튼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자립화의 자립률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향후 보셨을 때 어떤 식물이 좀 유망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 작물이? 작물을 찾는다기보다는 네. 이제 앞으로 그 농업에 대한 네.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이 농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갑자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개간할 수 있는 땅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토가 없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갑자기 작업률을 높인다고 하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공약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 하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농업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또 민간 기업들이 전부 다 나서고 있는 이 몇몇 가지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네.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 공장형 재배 생산 시설인 거죠. 네. 물론 이거는 대두나 밀 같은 전체적으로 이제 막 경작 규모가 커야 되는 부분한테서는 안 맥힐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 외에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작물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유기농이나 뭐 여러 가지 제품의 우수성을 활용해 가지고 가격이 아닌 품질과 공급 안에서 안정적인 부분을 생산할 수 있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스마트팜에 대한 투자와 그와 관련된 산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미 저는 이제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워낙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대장주라고 하면은 그린플러스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1년 새 벌써 4배나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만큼 네. 채팅창에 또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또 어마무시한 이제 또, 네, 네, 시작이 됐는데, 이제 또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본부장님? 네, 이분들이 이제 슬슬 미끼를 물기 시작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제 주식을 권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스마트팜 관련한 사업 쪽에 대한 국가적인 기업 투자들이 최근 기간 중에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설 설비 기술을 인정받아서 해외 진출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농토 없고 절박한 국가들이 널렸거든요.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북극권 아주 추운 데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 이런 데서는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스마트팜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재배 면적이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은 너무 비싸니까 생산비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좀 더 질적으로 비싼
좀 고급 농산물, 가격에 대한 원가가 있는 농산물을 먹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보조금 같은 형태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팜 생산물들을 유통할 수 있는 길을 또 활로를 기업들이 열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준비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생각해 보자고. 우리 SF처럼 네네. 갑자기 지구에 유성이 떨어지거나 화산 폭발해 갖고 빙하기가 왔어. 그래서 작물이 야외에서 자랄 수 없는 조건이야. 그래서 막 기근이 오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때 대한민국은 갑자기 스마트팜을 지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네. 엄청난 생산비를 들였지만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은 큰 모이긴 해. 근데 지금 당장 시행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못해서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을 갖추고 있고 언제든지 확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난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자원, 앞으로 식량 안보를 위한 좋은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네. 항상 아쉬운 건 저희 부모님을 제가 오랫동안 봐왔지만 네. 사실 영세한 그 농민 입장에서는 이 뒤에 있는 이런 화면처럼 이런 너무 시설을 싫지. 갖춰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네. 정부에서 어떠한 혜택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런 스마트팜 시설을 갖춰서 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돼요. 왜냐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전 세계에서 이런 그 스마트팜을 비롯한 이 농업 기술 환경 또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 투자한 돈이 22조 원입니다. 22조 원.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를 투자했을까요? 178억이에요. 예산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얘기하지만 농협을 개혁해야 된다, 뭐 축협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농협이 이명박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업조합이 아니고 금융기업이 돼버렸어요. 무조건 농민들에게 싸게 돈을 빌려줄 테니 제발 돈을 갖다 써라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죠. 그 네. 농약 자금 대주는 것부터 예전에 보조금으로 대주는 걸 그를 금융으로 예, 넘겨가지고 빚쟁이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 농협은 농수산물 유통을 통해서 벌고 있는 수익보다 금융을 통해서 벌고 있는 수익이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는 땅도 농사짓고 있는 땅도 담보로 다 담보로 땡겼지. 다 대출을 해줍니다. 그것도 완전 저금리로. 그래서 결국 나중에 못 갚으면 농협 거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땅은 바로 넘어가는 그 게 토지 상승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을 대기업이나 일부 자본가들한테 되팔아 가지고 또 엄청난 차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에 있는 농협은 사실은 공용을 위한 농민을 위한 기업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도 식량 주권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왜? 농협이 이런 다국적 이런 식량 유통 기업의 파트너가 돼 있거든. 대부분 농협부터 우선 계약을 한단 말이야. 네.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 물론 농협을 비난하기 위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다른 나라가 돈을 22조 원씩 매년 쏟아붓겠어요. 이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갈 위기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비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다라는 부분에서 네. 이제 스마트팜 기술을 확보한 거는 칭찬. 하지만 스마트팜 농장의 재배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주권을 농업과 관련해서 자주권을 갖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스마트팜 관련해서 정부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그린 플러스를 잠깐 이야기를 네.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그린 플러스 적어두자 막 이렇게 써주셨어요. 여러분 장기로 할 거만 하세요. 근데 단기 차익을 노리고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재난 상황이 네. 앞으로 제가 연말에 얘기했던 앞으로 식량 안보에 관련된 재난 상황이 올 때나 이걸로 떼돈 버실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다 투자하는 거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권장할 만한 건 아닌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맞아요. 투자를 하셔야지 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송 작가가 그 걱정하는 사태가 혹시 오게 된다고 하면 투기가 맞았던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요거는 없던 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네. 재난은 네. 모든 기업에게 위기가 아니고요. 일부 기업에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기회가 진짜 올지 안 올지는 또 모르는 거고. 근데 지금 추세로 봐서 올 것 같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느낌이 좀 있어서 걱정인 거죠. 그렇다면 만약 그 네. 기회가 온다면 가장 어떤 기업이 확 튀어오를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일단 먼저 이제 그린플러스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국내 1위 첨단 온실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 이제 어머니 지인분이 딸기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너무 잘 아는데 이 그린플러스에서 갖고 있는 그 종속회사로 그 스마트팜 딸기 재배를 하는 그린 케어팜이라고 또 있어요. 사실은 딸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그린 케어팜이 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속회사로 있는 기업이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딸기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인천에서 청주로 이제 농사일을 도와드리러 하기 위해서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왼쪽에 보면은 그 평택 제천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왼편에 그린케어팜이라고 해서 되게 크게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제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볼 수가 있는데 네. 예, 한 가지 이제 또 이야기 왜 이제 그린케어팜 그린플러스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나운서님 요즘 그 다이어트 혹시 네. 관련돼 있는 뭐 제품을 드시거나 하시는 적 있으시나요? 많죠. 네, 전 요즘- 365일 다이어트예요. 네. 왜냐면 최근 홈쇼핑에서 한창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시서스라는 제품이 시서스. 예. 어. 근데 이 시서스라는 게 그 영국 식품보건청이랑 캐나다 연방보건부에서 체중 조절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자료를 발표하고 나서 이게 한때에 우리 모든 홈쇼핑 채널 그리고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걸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모두 수입이었어요. 아. 원재료 국내에서 생산을 할 수 없었는데 이 그린케어팜에서 이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인증은 준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딸기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시서스도 예, 지금 재배를 시서스도 한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재배를 만들고 있고 와,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식약처에서도 체지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뭐 건강 기능성 음료라고 개별 또 인정을 받았고요. 어.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린플러스가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물론 네. 국제과저 사업으로 뭐 고온 첨단 온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UA 쪽이랑 물론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에는 2021년도에는 호주 아까 작가님께서 얘기하신 대부분의 땅 중에 못 쓰는 땅이 태반인 호주. 이 호주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스타트업을 이제 사업을 여러 나라에 입찰을 받았는데 그린플러스가 10년으로 해가지고 체결이 됐습니다. 와. 근데 이 10년 계약에는 네. 호주 쪽에서 거부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그러니까 총 30년 동안 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지금 체결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또 인도네시아랑도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을 지금 내년 상반기에 진출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년에서 벌써 4배나 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는 하세요. 근데 아까 이제 작가님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이 고점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럼요. 연말에 식량 대란이 또 일어나면 언제든지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또 이슈거리가 충분한 이슈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린플러스를 좀 보고 싶고 네. 그 다음으로 또 뭐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제가 자꾸 오늘은 농사 짓는다고 말씀드리지만 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모두 아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뭐를 사야 되죠? 농사를 네. 기계 뭐 이런 거. 종자를 사야 되죠. 아 종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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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종자요?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으면 고추 종자를 사야 되고 네. 그리고 수박을 심으려면 수박 종자를 사야 되는데 네. 국내 그 종묘 산업 1위 기업이 그 농우바이오라는 아. 예 누구나 한 번쯤 농사 쪽에 관계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종자 육성뿐만 아니라 연구도 하고 또 이거 재반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주로 이제 매출원으로는 이제 고추, 수박, 무 이쪽으로
토마토까지.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또 저희 송작가 TV 몰에 유기농 토마토를 또 입점시키기 위해서 예, 농장도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토마토 또 종자로도 상당히 종자 매출을 많이 이루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수도용 상토 사업도 하고 있고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해외 스마트팜 시장에 맞춰서 또 비료랑 농약도 또 하고 있어서 참 수혜를 많이 볼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농민들한테 장학금 혜택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요. 또 농어바이오가. 예, 그런 또 기업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 기업은 전자업체였어요. 전자업체였는데 갑자기 바이오 회사가 됐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화이자 관련주로 관련해가지고 엄청 급등했던 우리바이오라는 우리바이오. 예, 또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인쇄 회로기판이랑 저기 LED 백라이팅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스마트팜 안에 그 LED 전구 있죠. 네. 그거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바이오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고 진출한 회사예요. 예, 그래서 전자업체였다가 LED를 만들다가 이걸 가지고서 바이오 사업에 한번 진출하자 해가지고 사명을 바꿔서 이제 진출한 회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의료용 대만은 다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올해 1월에 LED 이 LED 스마트팜 공장에서 우리바이오가 만든 거기서 의료용 대마를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는 의료용 대마도 네. 허가를 받아서 연구하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예. 아무튼 그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팜으로 밀농사나 콩농사는 짓기는 단가가 너무 드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 안에서의 어떤 해결 방안이 이런 거예요. 시서스라든지 단가가 센 대마 같은 것들을 생산해가지고 막교환하는 거지. 그렇죠. 우량하고 비싼 저 단가가 높아질 수 있는 작물들을 생산해갖고 이것들을 직접 수출해가지고 이걸로 다시 좀 더 싼 곡물들을 사들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뭐 스마트폰 관련된 건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시죠. 할 게 많으니까. 네. 자, 그렇다면 스마트팜 다음으로 또 유망한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사실은 있을까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농업 기술의 해외 진출이에요. 해외 진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어차피 땅이 없잖아. 저렴하고 싼 그 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넓은 땅에 싼 인건비와 저렴한 비용으로 수확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직접 진출을 해가지고 현지의 우리 농업 기술과 우리 농업 종자 그리고 현재 유통할 수 있는 구조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 국민들도 먹을 수 있게 하고 남는 잉여분에 대한 수입 권리를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농업 기술의 현지 진출 그리고 그걸 통한 현재 농업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어떤 그 기능적인 우위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러한 사업들을 구상했었고, 왜? 애초부터 이 식량 위기라든지 또 우리 자체도 농업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70년대부터 준비해왔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오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었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쌀 재배 성공 같은 거죠. 네. 처음으로 해수를 걸러가지고 그거를 사막에다 뿌려서 쌀 농사를 짓는 데 성공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가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가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는데 네. 예, 한국이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확대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기도 우리나라랑 똑같은 고민을 가지는 거예요. 저기서 만들어낸 쌀값이 500만 원인데 물값만 2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말해서 수익 구조가 안 맞는 거지. 그렇네요. 그 실험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정말 중동 부분에 정세가 험해지고 세계 식량난이 일어난다고 하면 중동은 돈이 있으니까 기름 나오니까 2천만 원 물값 넣어서 500만 원어치 쌀 뽑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먹히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어떤 농업 기술의 성공 사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의 관계수로 기술하고 네. 종자 기술 중에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 아프리카, 중동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까지
지금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키워지고 있는 감자의 종자가 전부 한국제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다큐멘터리까지 나올 정도였죠. 이 시감자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2000년도 중반부터 국내 씨감자들을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우리 농진청이 그러니까 요만한 콩보다 좀 큰 사이즈의 씨감자를 개발해서 이걸 뿌리면 감자가 커지는 거야. 이게 엄청난 기술인데 우리나라는 안 먹어. 심어도 누가 말하자면 안 사. 이거 사장될 뻔한 기술이었어요. 이걸 들고 가갖고 이 아프리카 동남아 국가한테 이걸 제공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나라가 보니까 막 그 사하라 사막이야. 알제리 같은데 사하라 사막이 그냥 모래 땅이라서 감자 씨앗을 받았는데도 지을 데가 없어. 그럼 우리가 이 모래 땅에다 감자 키우는 기술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물을 끌어다가 관계수로 하고 사막에다 감자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감자를 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긴 양수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양수 펌프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갖고 그냥 노지 사막 사하라에서 감자를 생산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주변국이나 모든 국가들한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고 지금은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에서부터 남부 중앙 아프리카로 가서 남부 아프리카까지 한국산 옥수수, 고구마, 마늘, 양파 뭐 이런 종자들이 전부 다 현지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쌀도 한국 쌀도 아프리카에서 지금 시범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들어가 있는 쌀 종자들도 우리나라 통일벼 계열 종자로 바뀌면서 사기작이 가능해졌고요. 4번 배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거래가 끊어졌지만 미얀마 같은 국가에서 한때 세계 2위 쌀 생산 국가였는데 한 40년, 50년 동안 농업 기술이 멈춰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우리나라 포스코가 진출을 해서 농업진흥청과 함께 쌀 종자를 바꿔주고 우리나라에 있던 통일벼 계열의 종자로 바꿔주고 그 종묘를 퍼뜨려갖고 생산 수확을 올리고 그거를 배 가지고 도정에서 보관해 놨다가 이거를 수출할 수 있는 일괄의 시스템들 계약을 다 맺었는데 지금 미얀마 사태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사태인 거죠. 파키스탄도 그 비슷한 계약을 맺었고요.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나 아르헨티나도 비슷한 계약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기술 수출 내지는 기술 제공의 형태로 그쪽에 한국 비용이 들어가서 투자가 되고 있지만 네. 이게 현지에서 성공하게 되면 현지인들이 자급자족하고 남는 식량에 대해서 한국이 수입에 대한 우선권, 유통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쯤 가면 한국산 종자로 만든 제품들을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농업 생산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칼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곡물 메이저 기업을 그때 가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결국엔 농업 기술을 통해서 그렇죠. 네, 우리의 그 농업 또 관련해서 이 건강 건강 관련한 모든 산업의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인 수출 산업, 이게 외국의 기술로만 진출해서 거기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규모도 키워야 돼요. 다행스럽게 이제 2020년도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사실상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팬데믹이 있고 코로나로 인한 그 물류들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식자재와 순수 식품들의 어떤 증가율이 거의 뭐 한 10%에서 50% 이상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봐요. 올해는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겠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성장하는 게 필요하냐를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 톤의 밀을 갖다 놨다고 칩시다. 근데 이 밀을요, 우리만 먹고 말고 남으면 이 재고의 밀 때문에 또 다시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곡물 인플레이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1,000만 톤을 수입해갖고 한 300만 톤만 먹고 700만 톤은 도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300만 톤만 있어도 되지만 늘 2천만 톤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3천만 톤 이상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도 네.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 사실상 이 시장 안에서 부가가치도 높이지만 충분한 양의 재고를 확보할 수 있는 일종의 수입 국가로서의 권한도 높여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시장 규모 자체를 넓히면서 결과적으로 이 가공식품을 가지고 부가가치는 부가가치대로 창출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식가공 상품으로서의 전환을 통해 갖고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안정적인 식량 확보, 위기 상황에는 안줘 우리가 그냥 먹을 거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지금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체질 개선,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게 이 종자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종자가 곧 재산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각국 뭐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종자의 소유권이나 판권을 가지고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소유권과 판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종자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30%밖에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이 짓고 있는 종자 중에 70%가 수입산이에요. 이게 딱히 원래 수입산이었던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 종자 강국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이제 우장춘 박사께서 일본에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가방에 겁나 좋은 종자를 갖고 오셔가지고 무단으로 국내에 풀어주신 덕분에 21세기 문익점이야 그 부분이. 그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 종자 기술들이나 종묘 업체들의 어떤 그 품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이제 IMF 때 굉장히 많이 외국 자본에 의해서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종자였는데 그 종자가 외국 회사가 되면서 이게 외국 종자가 돼버리는 케이스가 역으로 생긴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청양고추, 뭐 무한 양파, 무슨 뭐 오이, 꽃, 뭐 수박, 뭐 여러 가지 그 작물들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수입 종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우리나라 종묘 기업들의 이제 노력이 꾸준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묘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길게 하면 복잡하고 쉽게 말하면 이거야. 종자를 새로 만들면 네. 허가 이제 기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는 종자를 국산 종자하고 섞어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거지. 혼합을 시키는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겹에나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딸기인데 딸기의 베이스가 이제 우리나라 서량 같은 경우가 일본 딸기, 우리나라 딸기, 뉴질랜드 어디 딸기더라. 아무튼 뭐 남미 딸기를 섞어가지고 네네. 3중 교배를 시켜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그 딸기가 세계 점유율 1위야 지금 수출도 그렇고. 저거 우리가 원종인데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50%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로얄티 요구를 못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종자에 걸려있는 로얄티를 피해가면서 네네. 우수하고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 개량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토종 종자를 또 만드는. 그렇죠. 샤인머스켓도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외국에서 맛이 없다고 잘 안 팔린다고 상품성이 없다고 포기한 종자였는데 우리나라가 갔다가 진짜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나라에서 샤인머스켓만 키우면 그렇게 크고 달고 맛있고, 씨도 없으면 네. 맛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파프리카를 키우면요. 파프리카가 다 찌그러져 갖고 이 우수한 상품성이 30% 이상이 불량률이 나요. 모양이 찌그러져. 근데 우리나라 하우스에서만 키우면 파프리카 100% 팽팽해갖고 호텔 납품이 되는 거야.
근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해외에서 막 유학할 때 다들 그렇게 우리나라 식품을 엄청나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가장 큰 게 이제 쌀 같은 경우에도 유럽 같은 경우는 막 쌀 다 날라가잖아요. 그리고 고구마 같은 거 맛이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달고 맛있고 쌀 같은 것도 진짜 꼬들꼬들하고 그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만드는 건지 너무 신기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토질이 금수강산이라 너무 우수하고 뚜렷한 사계절이 어떤 네. 작물 생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뭐 나라의 여러 가지가 구분이 있는 좋아서 네. 나라의 지기가 좋아서 나는 산물까지도 우수해요. 그러니까 뭐 인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다 인정하거든.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키우는데 기술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농민들이 정말 스마트하다.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농산물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토종 종자 개발 그렇죠. 아주 시급하고 매우 중요하고 만약 개발이 된다면 수출하는 데 있어서 큰 경쟁력을 갖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자 관련해서 종자 관련 유망 종자 관련주 뭐가 있는지 아니, 뭐 그걸 아까 했잖아. 아니, 아까 바이오나 했잖아요. 이런 거 했으니까. 다 얘기 다 네. 나온 건가요? 네. 더 없나요? 너무 많이 얘기해드리면 물론 뭐 아시아 종류도 있고 한데 네네. 너무 다들 다 거봐, 이미 너 이름 하나 던질 때마다 메모가 늘어. 좀 빽빽해 한 장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네. 이제 그 정묘기업은 사실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도 단기적인 큰 수익을 얻기가 힘듭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종자 수출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을 아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신선식품이나 가공식품 관련된 주들을 잡아야 이게 실적주이기도 하고 앞으로 기대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기업들 안에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대기업들 위주로 포진되어 있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놈들하고 놀아야 그게 이 원료 파는 애들이 큰 놈들이라 그쪽하고 거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식품 기업들도 엄청나게 대기업들 위주로만 편성되어 있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네. 앞으로 중소기업 선장해서 이제 그 틈바구니를 같이 메꿔야 되겠지만 어찌 됐거나 올해 우리나라의 식품 관련한 대형 생산업체 수출업체들이 엄청난 실적을 올릴 거고 하반기에 이게 훨씬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주식을 생각한다면 이런 쪽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기업이 있을지 저는 말 못하니까 본부장이 딱 3개만 해요. 3개. 저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왜요? 앞전에 이미 다 2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하나만 해. 하나만. 네.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경농? 네, 경로? 네. 조비는 안 되나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조비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경농과 조비는 원자재 관련한 거고 뭐 대북 관련도 있기 때문에 네. 가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식품 생산하는 기업, 라면 만들고 뭐 만두 레토르나 만들고. 뭐 HMR 이런 쪽도 간편 시장 쪽도 좀 아니, 뭐 네. 사실 뭐 라면은 다들 아시잖아요. 뭐 그냥 농심하고 삼양이 있지 뭐. 뭐 요즘 한창 뭐 횡령 문제 뭐 이런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삼양, 뭐 오뚜기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면서 거의 그 독점 기업이잖아요. 네. 또 이 정도 사이즈가 돼야 뭐 국가적인 계약이나 대형 계약 뭐 억 단위의 계약들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조금 괘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우리 손가락인데 우리 기업인데 우리 국내 기업인데 다른 데 가서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식품 기업에 밀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응원을 해야 되는 입장은 분명히 있고 앞으로도 상승 추세 여력이 하반기에 더 가속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식품 생산 관련 CJ라든지 다 얘기하고 있네. 네, 삼양이라든지 네. 오뚜기 농심 같은 기업들의 주가 추이도 대상. 여러분들이 대상 살펴보. 샘표, 아니 근데 대한대감, 아니 근데 죄송한데 사조 대림도 네. 있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풀무원도 많아가지고. 있고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그래도 저희가 이제 투자 판단에 있어서 조언을 주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가장 이제 좀 주목해서
한 종목만을 골라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면 좋은지 이런 팁은 좀 하나 주세요. 일단 대장주죠. 제가 대장주. 제가 최근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처음 방송했던 대아티아이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최근에 한 2달 정도 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작가님의 해안을 빌어 농심을 딱 갖고 있다가 네. 제가 딱 개장하자마자 9시 한 10분쯤에 농심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동안 10%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예. 거기까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건데요. 올 한 해를 전체적으로 까서 네. 어떠한 종목의 주식이 평균적으로 업종군을 따져서 가장 많이 연말에 와서 오를 거냐라고 추산한다면 저는 방금 말씀드린 곡물, 식품 이런 류에 관련된 주식이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점은 네. 7, 8월 봐요. 7, 8월. 왜냐면 네. 9월 달 되면 대충 농작물 수확 뭐라 그러죠?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세계 농작물 수확 네. 예상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미 이 3, 4월 달에 지금 뭐 중국 기상 이벤트 날리고요. 브라질 코로나 때문에 일할 사람 없고요. 네. 네, 아르헨티나 뭐 비슷하고 다 칠레 비슷한 입장이고요. 그나마 이제 제일 좀 뭐랄까 좀 덜 당한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밀 종류에 관련된 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입장이 세기 때문에 네. 밀 종류의 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너무 위험한데 대두 네. 대두를 관련해서 대두 곡물이 오렌지 뭐 이런 야채 뭐 과일류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어업 관련한 것도 지금 이제 굉장히 생산량이 떨어질 거거든요. 원양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네. 이게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류에 대한 공급량 부족에 대한 얘기가 한 7, 8월 달 되면 예상치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럼 이제 그게 선반영 돼 갖고 원자력 값이 오를 거고 마찬가지로 가공 회사들도 같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제일 위기의 산업이기도 하면서 기회의 산업이기도 한 게 식품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작가님.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네. 곡물 관련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곡물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식품 관련주에는 오히려 이게 수혜인가요? 당연히 수혜가 되죠. 왜냐하면 원자재가 오른 만큼 제품 가격이 따라 오르고 품귀 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를 10원이 오르면요. 네. 제품 가격은 100원이 오르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지난 방송에 저희가 얘기한 철강이랑 네, 똑같다고 철강이랑 보시면 똑같은 돼요. 겁니다. 네, 철강도 지금 원자재 네.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잠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주춤했지만 다시 또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가 비싸다고 해서 이 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려 수익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변동치가 높은 기업에는 솔직히 세 기업 중에 뭐 할래 그러면 식품 판매에 관련된 업체들, 식품 가공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지금 한류 푸드로 인해 가지고 점유율을 막 높여가고 있는 지금의 식품주 4대장 여러분 다 아시는 그 기업들의 하반기 주가가 상당히 7월 이후에 가파르게 솟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러 가지 근거를 대시면서 해안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설득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사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한두 달 있다 최근에 사셔도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 덜 간 식품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 내수주들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매도 세력들이 아마 지금 이제 그 조선이나 철강 바이오가 지나고 나면 또 금융이나 뭐 식품 이런 쪽으로 이제 또 건너올 거거든요. 왜냐면 해봐서 잘 안 됐어. 그 포기하긴 그렇고 찔러봤는데 이거 너무 우량해서 전망이 좋아서 안 되나 보다 그러고 내수주로 또 온단 말이에요. 네. 그때 우리가 또 혼을 내줘야죠. 미리 알고 있다가. 네. 이것들이 어디서 빨대를 꽂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동학 개미들이 철동같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 되는 내용들까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식량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요즘에 뭐 워낙 잘 먹어서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식량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거나 고민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경각심을 갖고 더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식품 산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유용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